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한국은행의 만행, 엉터리 집값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자꾸만 엉터리 집값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1998년도 IMF 때 IMF 오기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에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은 필요 없다. 앞으로 경제 성장할 거다. 안 했죠. 결국 IMF 터졌습니다. IMF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자해야 된다. 집값이 올라갈지도 모른다. 왜? 저금리 시대니까. 이제 투자의 시대가 됐다.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서는 인구수가 줄어든다. 한국은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오를 수가 없다. 집값이 앞으로 폭락할 거다. 어마어마한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2000년도, 12년도에 그리고 15년도에 한국은행이 집값을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집값이 폭락한대요. 폭락을 했습니까? 아니죠. 왜 맨날 한국은행의 전망을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후행성 지표를 가지고 이미 결과가 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자꾸 틀리는 겁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를 전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또 전망을 했습니다. 엉터리 집값을.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보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웬만하면 지금 서울대 아니면은 그 이상급, 외국의 엘리트급, MBA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하죠.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또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월이 지금 이제 손가락 하나 들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5%, 컨센서스가 4.7%였는데 5%까지 치솟으니까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줘야 됩니까? 고용이 개선되고 소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뿐만 아니고 고용지표와 가장 중요한 소비지표, 고용지표, 소비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같이 상승을 하면서 과열 증후가 보여졌을 때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연준에서는 오늘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조기 긴축 불국이 나섰다. 그러니까 금리 안 오르겠다는 얘기예요. 또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이랑 거의 일백상통하는 거죠. 관료 출신이니까 책임을 또 회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후행지표 이미 나와 있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 왜 기조를 바꿀 상황이 아니냐? 아니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구라파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거 갑자기 찬물 끼얹어 갖고 다시 경기 침체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조 바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FOMC 그 위원들 중에는 일부는 주장하는 것은 2023년까지 2회 정도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될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0.25%포인트입니다. 0.25%포인트 정도를 두 차례 정도 올린다. 그래봐야 1%가 안 넘죠. 1%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지금 도표를 한번 볼게요. 미국은 그 전에 2014년, 15년 전에도 0.25%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0.25, 지금 0.25죠. 0에서 0.25죠. 현재 금리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두 차례 정도 올렸다.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죠. 금리라는 것은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급격하게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왜? 경제가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단위 포인트대로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면 두 차례 만에 올린다고 해도 지금 0%에서 0.25%니까
최악의 경우 2023년 돼도 0.5%에서 0.75%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죠. 한국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에서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도 굉장한 저금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워낙 저금리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공짜로 돈을 다 쓰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지금 적게 쓰는 사람들은 2% 초반에 금리를 쓰고 있으니까 1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1%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저금리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장기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금리가 있죠. 단기와 장기를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죠, 1년. 1년이 넘어가느냐? 뭐 3년짜리 물이다 이러면은 3년물 금리 같은 건 장기가 되겠고 1년물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단기가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뭐 콜금리도 있고 하루짜리 콜금리도 있고 금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는 굉장히 많은데 뭐 은행과 정부가 주고받는 금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이 금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스프레드라 그럽니다. 예, 스프레드가 나올 때, 네,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나올 때 이게 플래트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시장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프레드입니다. 자, 스프레드는 종류가 많죠. 시장 스프레드가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종목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 그리고 시간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자, 장기와 단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됩니까? 시간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예로 들면은 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금. 왼쪽에 보시면은 금은 부동산하고 똑같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온몸으로 받는 재화입니다. 자산이에요. 둘 다. 화폐가 무조건 증가하게 되면은요, 화폐 가치 떨어지면 무조건 부동산 올라갑니다. 금값도 올라가고. 근데 최근 들어서 금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미미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 고민합니다. 내가 금을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 깔아놓으면 10억짜리 땅을 사서 내가 이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사게 되면은 뭐 그거 세금도 내겠지만 내가 월세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금은 이게 활용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을 보관하면 이게 되면 보관도 안 되고, 그리고 금을 만약에 10억 원어치 보관했다 그러면 어떻게 팔 겁니까? 환급이 됩니까? 이거 보따리 싸들고 금은방 가가지고 팔아달라 그러면은 금 한 양을 팔아도요, 주민등록증 다 제시하고 출처를 다 써야 됩니다. 네. 경유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 다 내밀어야 됩니다. 어떻게 팝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죠. 금 투자하는 방법. 금 KRX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뭐 증권사 계좌 만들어갖고. 이거는 뭐가 안 됩니까? LP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있고, 가장 가격 왜곡 현상이 없는 것이 뭐입니까? 뉴욕이죠. 네. 금선물이죠. CME. 이게 시세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은방 같은 데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파는 가격은 최저가고 사는 가격은 최고가야. 그래야 금은방보다 남겨 먹잖아요. 그 가격대로 안 삽니다. 금은방.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잡하고. 뭐 KRX 같은 경우는 뭐 소득세 이런 걸 내진 않지만 네, LP가 안 돼 있다. 그래 시장 조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CM입니다. 금선물을 하면 되는데 이게 2달 동안 이게 만기가 옵니다. 2달. 그러니까 만기가 2달이에요. 그럼 2달 동안 어떻게 됩니까? 시세를 내가 계속 그 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달 만기 동안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롤오버. 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롤오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근원물을 갖고 있던 건 차월물을 다시 옮겨 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1년에 한 번 5월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가 몇 프로 들어가죠? 금 같은 거. 네, 11.1%. 양도세 10%. 해외 선물 같은 거. 거기다 10% 더 붙어갖고 11.1% 세금 내야 됩니다. 저는 수만 번 했습니다. 수만 번. 금 현물 거래도 해봤고요. 금 선물 이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예, 여러분들 금 들고 금 딱지 들고 와가지고 금방 가서 팔라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여기서 어떻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면 어떻게 되냐. 금 가격이 가장 적합한 가격이 미국 CME입니다. 그러면 2달 동안 계속 만기를 옮겨 타야 되니까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도 양도세 11.1% 내고 한국 같은 거는 KLX 금 같은 거는 뭐 수수료도 내겠지만 LP가 조성이 안 됩니다. 시장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이 대표적인 거다. 금이. 이것이 뭡니까? 시간 스프레드죠. 네, 시간 스프레드를 옮겨 타는 겁니다. 종목을. 네, 그래 근원물과 차원물.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스프레드 되고 시간 스프레드 되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종목 스프레드가 되고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단기금리에서 시간 스프레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최악의 경우를 해봐야 0.75%밖에 안 돼요. 0.5에서 0.75. 한국은 최악의 경우를 해봐야 1%밖에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집값이 폭락합니까? 금리 올린다고 집값이 폭락하나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죠. 네, 미국이 집값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기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국면 2017년도, 2018년도, 미국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18년도 미국 집값 폭락했습니다. 금리. 미국의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가 무엇입니까? 금리 상승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예언을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 집값도 같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제가 도표,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OECD 자료 다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 상폐된다 그랬죠. 없어진다. 여러분들 다, 내가 말하면 다 여러분들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폐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러고, 방송하지 마라 그러고. 도표 보세요, 도표. 어떻게 되냐. 금리 올라갈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지금 현실화된 게 또 뭡니까? 부자 감세. 이거 뭡니까? 부동산 감세. 뉴스 보셨잖아요, 부동산 감세. 어떻게 됐습니까? 종부세 2%로 전체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12억. 12억 상향했죠. 감세잖아요. 앞으로 또 감세 시리즈 계속 나온다고 했죠. 언제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다음 대선 전까지. 확인을 해보라니까, 확인을. 저한테 자꾸 뭐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금융취약성, 금융위기 수준, 집값 폭락할 수도 있다고 지금 한은에서 지금 그냥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은의 전망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98년도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보이고 늘려라니까 한국은행에서 안 늘렸잖아요. 그래서 IMF 온 겁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반포주공 지금 40억 하는 게, 국평이 40억 하는 게 2억 5천 할 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지금 폭락한다면서요. 인구 줄어든다고, 앞으로. 네. 그리고 2016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도, 16년도, 그때. 집값 폭락한다며. 집값 기본 따블이에요, 따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취약계층 이거 금융 취약 지수 이거 보시면 한국에서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 냈어요. 보고서. 이거 한국은행에서 보도낸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만든 그래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97년도 외환위기 때 보시면 100이고 73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 58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면은 달라요, 얘기가. 지금 국면하고. 왜 다릅니까? 이게 코로나가 퍼졌는 거죠,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 어디겠어요? 자영업이죠. 근데 문제가 된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지수가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하거나 유지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빚을 내가지고 지금 장사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미국이든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원금 놓는 거예요. 이 지원금을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풀어야 되죠. 한국에서 돈 풀었잖아요. 한국에서 돈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결국 올라간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출 비중이 집에 대한 담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80%죠. 우리나라는 기본이 4에서 50%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 중저가 아파트 거 말해봐 그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 비중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한국 같은 거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고유의 지금 소국이에요.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출 비중을 80%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터지냐는 기본적으로 120%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까? 네, 원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무작위 대출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10억 이상은 한 푼도 대출 안 해주는데 40% 지금 다 묶어놨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젤3. 이 멍청한 얘기하는 거예요. 바젤3. 어떤 뭐 유튜버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바젤3라는 건 뭡니까? BIS 비율 아시죠? 8%. 왜 BIS 8% 만들어놨습니까? 네, 은행은 신용 창출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수신으로 해서 예대 마진은,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원래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데 몇백조 몇천조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중간에서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수신했던 사람들, 은행에 예금 맡겼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뱅크럽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돈 달라 그러면 다 파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행의 건전성입니다. 건전성 지수가 있습니다. 건전성. 예, 건전성을 확보해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저신용자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젤3죠. 바젤2에서 바젤3가 나온 게 2013년도입니다. 12월 달. 이 대상이 뭡니까? 바젤3의 대상은 뭡니까?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개인에 대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개인에 대해서 너는 몇 프로까지 DSR을 적용하라. 이거는 바젤3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젤3에서 뭐 은행 감독을 하는 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따집니까? 은행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래도, DSR을 좀 보고 소득 대비 대출을 좀 해주는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걸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명을 하냐, 아니냐. 그 서명하는 거는 은행 마음이죠. 은행은 원래부터 여신에 대해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은행은요, 절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대출 안 해줍니다. 가장 까다로운 게 은행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게 은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조금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나타났냐? 2008년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에서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장난을 쳤잖아요. 투자은행하고 은행들이 절신용자들한테 여수신 이 저신용자들이죠. 그래서 원금과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 주니까 소득 기준도 안 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젤3라는 거는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DSR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저는 58.9 이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무엇입니까? 이거 자영업자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거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코인입니다, 코인.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산 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부채 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2008년 이하고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이거. 대출을. 은행도 대출 안 해줘요. 정부에서 DSR을 규제를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은행에서 이미 그렇게 과다하게 대출을 안 해준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믿고 뽑아준 대가가 벼락 거지냐. 초창기 주담대소 40% 속 뺐다. 이 얘기입니다. 안 해주잖아요. 지금 40대는. 왜 40대 대출 안 해주죠? 여러분들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40대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강성.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집 팔았죠.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집값 내린대. 집 있는 사람 팔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집은 공급이 충분하다.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 40대 중에 이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다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한국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47%입니다. 가장 높아요. 무주택자 비율이, 한국이. 그래서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냐? 40대들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대출을 우리가 뭐 20%포인트 늘려준다는 건 뭡니까? 밑에 있죠. 신혼부부, 청년층. 이 사람들은 돌아섰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땡겨와야 되잖아. 지지를 해주게 만들어야 되잖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혜택을 주고 40대는 이미 잡은 물고기다. 이 잡은 물고기한테는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내 기준금리 오른다는데 시장은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 다릅니까? 네, 이거 이상하네요. 자, 시장의 반응은 왜 다르냐?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국고금리죠. 국고채죠. 국고채는 뭡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금리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금리 앞으로 올린다고 집값 살까 말까 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무엇입니까? 금리 폭락이에요. 역시 금리. 보세요. 금리 폭락, 급락. 왜 금리 폭락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7개월째 상승을 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금리가 시장 금리 폭락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더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 급격하게 오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료들을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앞으로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갈 일은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완만하게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급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은 뭡니까?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무엇에 베팅을 했냐? 물가 상승이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고. 그래서 지금 뒷북 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 자료 갖고 미래를 판단하는 건 한국은행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자산거품 경고음 하는 최악의 경우 성장률 마이너스 2.2%.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가계부채를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이고, 그 다음 코인, 자산거품 경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찍어냈잖아. 누가 돈 찍었습니까? 한국에서 공장 24시간 풀 돌렸잖아. 자기들이 돈 찍어내놓고 이 자산거품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코인은 또 괜찮다고 그래. 코인 가격 급락해도 금융시장 충격 없다 그래. 지금 2030 세대들이 집을 사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 집을 사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2030 세대들이 그냥 맨날 그냥 모텔방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럼 잠을 자야 됩니까? 거기서 지금 뭐 애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보금자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이 보금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 보금자리에서 그 와이프랑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랑 그래야 가장에 대한 의무감이 생기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 생활의 안정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활의 안정에서 집입니다.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2030. 그래서 2030 세대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 40년. 이거는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출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2030 세대들이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아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2030 세대들 참 다 모태방 돌아다니게 할 겁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코인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코인. 2030 세대들이 다 지금 코인으로 지금 뭐 불받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이 맞은 적이 없다. 네, 절대로 한국은행 전망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2030 세대 젊은이들. 코인 희망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죽음의 십자가 짊어졌다. 5만 달러 붕괴된, 제가 얘기했잖아요. 2달 전부터. 2달 전, 석 달 전부터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 상폐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은 게 무엇입니까? 데드크로스 임박했다. 이 데드크로스 한번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가상화폐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상폐된다고 했죠. 없어진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까지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비트코인 영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때 지금 여러분들 제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결론은 어떻게 됐죠?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열성 팬들도
자기는 다 파는 거야. 자, 비트코인은요, 지금 주포가 없어요, 주포. 그러니까 메이저가 없다는 겁니다, 메이저. 메이저 다 팔고 나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이저가 누굽니까? 크레이머죠. 비트코인 다 팔았다며. 금융기관 지금 비트코인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개미들만 지금 개미굴입니다. 개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개미 지옥. 지들끼리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뭐 비트 연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 전망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고 코인에 대한 비트 연끌입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매년 조금씩 가장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 이머징 마켓에서 있었던 한국적인 역사에서, 경제적 역사를 보면 항상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과거를 사례를 들었고 착시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한국은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 좀 많이 낳아줘야 되겠죠. 주택가격 자체는 미국처럼 우리 그래프 계속 보였죠. 우상향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집 한 채는 좀 가족끼리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자동차 사고, 명품백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스타에 그림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생세대의 할 역할입니다. 제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한테는 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항상 교훈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